안녕하십니까, 김민국입니다. 이번에는 삼양통상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경쟁 강도가 심화될 가능성입니다. 다음의 표는 자동차 시트용 가죽을 만드는 업계의 점유율 추이입니다. 2014년까지 업계 1위를 달리던 조광피혁은 삼양통상에 밀려서 2등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2014년도에 삼양통상이 현대차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와 LF 소나타 수주에 성공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광피혁의 대응이 재미있습니다. 가죽업계 1등이 주요 거래처의 차세대 플래그십 세단의 경쟁 입찰에서 떨어지면은 자존심 상하고 복수심이 생길 만도 한데요. 조광피혁은 오히려 업계에서 알게 된 수주 정보를 기반으로 경쟁사인 삼양통상에 투자를 했고, 그 당시에 48억 원을 주고 지분 6.1%를 샀었는데요. 이게 6년이 지난 현재는 108억 원까지 올라 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은 현재 조광피혁의 시장 점유율은 한참 잘 나갔을 때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말 그대로 웃기지만 슬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광피혁은 사실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회사로도 유명한데요. 2010년도에 160억 원 정도로 광주신세계나 대한제분, 신영와코르 이런 전통의 가치주들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을 사들였는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더웨이 그리고 애플 주식입니다. 애플 주식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 샀던 주식이 지금은 300억이 넘는 돈으로 크게 늘어난대요. 이 정도가 되면 조광피혁은 가죽업을 하면서 재테크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주로 하면서 가죽 세공업도 좀 병행하는 이런 회사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년 이후 자동차 시트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회사는 유니캠입니다. 유니캠은 2009년부터 2014년의 기간 동안 정말 주식회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평지 풍파를 겪었는데요. 이 기간은 원피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라서 영업적인 측면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투기 자본의 가장 납입, 배임, 횡령, 감사 의견 환정, 매매 거래 정지 등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요. 2015년에 이장원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비로소 턴어라운드에 성공합니다. 이장원 대표는 탤런트 박주미 씨의 남편으로 유명한 2세 경영자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는 광성 하이텍이라고 핸드백, 가죽 이런 것들 납품하던 가죽 업체였는데 이 원피 급등기에 원가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치부심해서 본인의 어떤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유니캠이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요. 인수한 이후에 2016년 그랜저 RGL 필트로 스팅어, K9, K5 등 잘 나가는 차에 자동차 시트 가죽을 납품하는데 잇따라 성공했고, 기대 이상의 데이트를 쳤던 팰리세이드에 가죽을 납품하는 데도 성공하면서 회사 실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여기다가 핸드백용 가죽도 아버지 때부터 갖고 있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점차적으로 매출을 늘려가게 됩니다. 유니캠은 그 말 많던 회사를 성공적으로 턴어라운드 시켰던 오너 대표이사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강원도 홍천에 퍼블릭 골프장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가죽 시트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디어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 수치는 최근 4분기 실적 기준으로 가죽 3사의 수익성하고 밸류에이션 지표를 비교한 표입니다. 사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만한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죽을 납품한 회사 입장에서도 어차피 한번 납품가가 결정되면 5년 동안 가죽의 납품가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가격 경쟁을 할 필요는 없는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조광피혁은 자사주를 46.5% 정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밸류에이션 지표는 좀 더 싼 편이고요. 그리고 CB를 갖고 있는 유니캠 같은 경우에는 이 보이는 것보다 살짝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죽 3사의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비교해봤는데요. 만약 미국의 버크셔 해더웨이나 애플 그리고 한국의 저평가된 주식들을 한데 모은 큰 펀드 같은 회사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광피혁이, 회사를 성공적으로 턴아웃 시켰던 그 마법 같은 경영 능력이 골프장 운영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유니캠이, 하지만 가죽 사업 본연에 집중하면서 이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삼양통상을 골라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삼양통상 분석할 때 제일 아쉬운 부분은 바로 자산 운용의 비효율성 부분입니다. 이 표가 좀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 회사는 주주의 돈을 2018년도에는 8.6%, 2019년도에는 13.4%, 최근 4분기는 12.9%만큼 불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불황기에 두 자리 숫자의 ROE를 달성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칭찬해 줄만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뿌듯함보다는 아쉬운 측면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ROIC라는 개념인데요.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본 사업과 관련된 자산들을 활용해서 얼마나 돈을 잘 버는 사업인가, 즉 본질적인 영업의 경쟁력을 따져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본질적인 영업 경쟁력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삼양통상은 이 ROIC가 32%입니다. 이익 412억 원을 벌어들일 때 순수하게 들어가는 영업 관련된 자산 규모가 자기 자본의 38% 수준인 1287억 원입니다. 삼양통상의 영업적인 가치는 잉여 현금 흐름 관점에서도 높게 나타나는데요. 잉여 현금 흐름은 영어로는 프리캐시플로우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업에서 벌어들인 현금 중에서 영업 관련된 비용, 설비 투자액, 세금 등을 빼고 순수하게 장사를 해서 번 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양통상의 최근 3년간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 17년도에 299억 원, 18년도에 367억 원, 19년도에 492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총 1158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비해 설비 투자 등에 들어간 돈은 3년 평균 40억 원 수준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한 73억 원을 제외한 현금이 고스란히 회사에 남아있는 셈인데요. 연매출 규모가 거의 2천억 원에 육박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연간 40억 원 정도 투자하면서도 그 10배나 되는 400억 원 수준의 현금을 번다는 건 사업 모델이 정말 좋거나 경영을 탁월하게 잘하는 것으로 봐줘야 됩니다. 이처럼 설비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도 현금을 잘 버는 회사는 강력한 독점력을 갖고 있는 KTNG 같은 소비재 회사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 회사, 아니면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금형을 뜨고 추가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죽 가공이라 하는 게 이미 성숙한 기술로서 굳이 이게 그렇게까지 재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일감은 가죽의 전처리 과정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주면서 최소한의 투자만으로 이익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이 회계상으로 번 돈이라면 잉여 현금 흐름은 현재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투자를 다 하고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진짜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가 별다른 부담 없이 배당과 자사주 매입, M&A를 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삼양통상은 잉여 현금 흐름의 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데요.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8% 수준에 배당 수익률이 2%가 되지 않고 이렇다 할 재투자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삼양통상의 사업적인 성과는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한 채로 차곡차곡 비영업 자산으로 쌓이기만 한다면 저평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영업 자본 규모는 2,136억 원인데 여기서 버는 돈은 30억 원도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0.9%고 그나마 작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서 3.7%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올해는 당연히 이마저도 좀 줄어들었죠. 비영업 자본을 구성한 요소들은 각종 금융 상품, 투자 목적의 주식, 부동산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회사에서 하는 재테크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2,136억 원이 재테크용 자산인데 현재 시가총액인 1,782억 원보다도 더 큰 수준입니다. 갖고 있는 부동산까지 시가로 평가해보면 3,300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되는데요. 거기에 걸맞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은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거지만은 ROE로 볼 때 분모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분자에서는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회사 전체의 ROE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ROIC 32%로 표시되는 삼양통상의 우수한 사업성과 본질적인 영업 경쟁력은 오히려 ROI적인 측면에서는 가려지게 됩니다. 투자하는 대목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들은 2018년부터는 뭔가 조그만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삼양통상은 2018년부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합니다. 총 2차례에 걸쳐서 80억 원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고요. 또 2019년에는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750원씩 정액으로 배당했던 것들을 1,000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절대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5% 수준에 소각도 하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매년 크게 불어나는 영업에서 들어오는 현금을 활용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우량주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비영업용 자산의 수익률을 한번 제고해 보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민해보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 같은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슈가 바로 허준홍 대표이사의 취임입니다. 2019년 말에 GS칼텍스의 허준홍 부사장이 회사를 그만둔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 얼마 뒤에 삼양통상의 허남각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44년 만에 물러난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허준홍 부사장이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허준홍 사장은 GS칼텍스에 입사했을 때부터 승진하는 거 하나하나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일거수일투족이 기사로 보도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GS그룹의 장손이기 때문입니다. GS의 허씨 가문은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으로서 장손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우대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준홍 대표가 차기 GS그룹의 회장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호기심 반, 의문 반으로 좀 지켜봤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삼양통상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다 보니까 뭐야? 이 사람 완전히 GS그룹 총수 싸움에서 밀려난 건가? 라고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사실만 가지고 허준홍 대표가 차기 회장 경쟁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GS그룹의 회장 자리는 다른 그룹처럼 절대 권력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그룹을 전체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각 계열사 간의 이해관계를 주도적으로 조율하는 정도의 명예직에 가까운 이런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허씨 가문의 가족 일원들은 돈도 많고 다 개인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 회장이 된다는 것은 훨씬 더 돈을 번다 이런 측면보다는 가족의 일원한테 내 능력을 인정받고 책임을 지고 가문과 그룹을 이끌어간다라는 명예스럽게 좀 인정을 받는 이런 측면이 훨씬 더 큰 자리인 셈인 거죠. 그래서 GS그룹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허씨 가문의 어른들로 이루어진 회의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맡아서 운영했던 회사의 장기 경영 성과가 좋고 내부 임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통과하면 됩니다. 허준홍 대표는 유학자 그리고 양반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허씨 가문에서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때부터 이어지는 삼양통상 어떤 그룹 이쪽이 상대적으로 GS에서는 좀 더 반개 독립적인 경영을 해왔고 아직까지는 뭐 GS칼텍스에서 부산과장까지 했지만은 경영 성과를 보여줄 만한 그런 무대가 없었다라는 게 상대적으로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양통상 대표이사 자리는 본인한테는 위기이자 기회일 수도 있는데요. 경영 성과를 잘 내면 당신 인정해서 GS그룹 회장으로 추대해 줄게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반대로 여기서 뭐 대면하게 그다지 성과를 못 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소그룹의 일종의 영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삼양통상 또한 허준홍 대표가 자기의 경영 성과를 보여줄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삼양통상의 비영업용 자산을 운영해서 나는 수익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구인 공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10년차 이상의 경력을 가진 CPA를 뽑는다. M&A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 라고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사장 취임 이후에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양통상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때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은 허남각 회장의 나이입니다. 올해 나이가 83인데 지분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본인의 지분을 상속할 때 상속세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를 IR할 때 좀 더 소극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허준홍 사장은 이 회사 말고도 재산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최대 주주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할 걸 안 하고 이런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도 주의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삼양통상을 둘러싼 경쟁사들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비영업용 자산들이 수익성도 안 좋고 뭐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나? 마지막으로 허준홍 대표가 열심히 운영하거나 경영해 볼 만한 동기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삼양통상의 주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재미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10개년 이익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찍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연 삼양통상이 제네시스로 상징되는 천연가죽의 르네상스와 그로 인한 호실적이 주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상속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저평가된 가치주로 남을 것인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e